자, 이번 단원에서 마지막 부분은 좀 목차는 좀 제대로 편집이 안 돼 있어요. 그거 감안하고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이제 성차별입니다. 성별의 차이, 즉 남성, 여성, 성별 다를 뿐입니다. 다를 뿐인 이 차이를 차별로 연결시키면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차별은 하면 안 된다. 이 성차별과 관련된 사상가 2명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건데, 이 보부아르 봅시다. 보부아르. 이 보부아르는 그 사르트르라는 실존주의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랑 계약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실존주의자 사르트르랑 계약 결혼을 했던 사람. 자, 이 사람은 제2의 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제2의 성이 뭐냐? 즉 오른쪽에다 쓰세요. 제1의 성, 첫 번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다움, 남성에 비교했을 때 이제 남성들이 바라봤을 때 여자라면 이래야지, 이런 여자다움, 여성다움 이라는 가치를 남성 중심의 입장에서 만들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제2의 성처럼 여겨지는 당대 시대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이라는 주체에 의존하는 주체적인 삶, 자기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그것은 남성들, 여성들은 그러한 남성들에 의존하는 마치 예속된 주체가 아닌 타자일 뿐, 이런 시선으로 바라봐줄 수밖에 없다. 당대 여성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여성들 주체의 위치로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보부아르는 말을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밀 봅시다. 밀, 여러분. 존 스튜어트 밀, 공리주의자. 기억나죠? 앞에 뭐 토론의 자유, 뭐 사상과 표현의 자유, 이때도 우리 이제 봤었죠. 이 밀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에 우리 필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뭘 필기하냐면요, 공리주의자, 공리주의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죠?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이죠. 공공의 이익, 공리의 증진. 근데 이때 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벤담 때 배웠습니다. 앞에 공리주의에서 사회 구성원인 개개인들의,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이익들의 총합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에요.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요 사회 구성원인 개개인들 있죠. 여기에는 남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도 모두 포함됩니다. 야, 밀의 이러한 주장은 정말 뭐라고 할까, 당대에는 좀 이제 굉장히 앞서 나간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성들 투표권도 아마 부여되지 않았었을 때일 거예요. 네, 투표권도 부여되지 않았던 당대 시대 상황에서 남자 여자 모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자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주장을 했는데, 왜냐하면 여기 말했죠. 결국에 자기 자신의 삶을 가장 잘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건 누구냐? 자기 자신을 제일 잘하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삶을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투표권을 안 주고 그 당시에도 여성의 자유, 동등하게 이렇게 막 개별적으로 본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장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급진적으로. 다만 자신의 삶을 알아서 이끌어갈 때 항상 조건이 붙는 게 이 문구예요. 이 문구. 밀은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우리 봤죠. 어떻게 이제 사냐면 자기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자기 자신이 이끌어 나가야 된다. 앞에서 우리 토론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 때도 배웠는데
그런데 자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막 사는 게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그 순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순간 이제 국가 개입, 이건 안 된다. 심하면 처벌, 이런 식의 국가가 개입하는 요소는 여기서 나온다 라는 것까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넘어가서 봅시다. 이제 배려윤리예요, 여러분. 이 배려윤리는 앞에 그 서양윤리,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학에 편성해서도 됐었을 텐데 일단 쌤은 여기에다 편성을 해놨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배려. 일단은 여러분들 이 틀을 알고 가도록 해야 돼요. 자, 놀이터에 우는 아이를 발견을 했어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 놀이터에 우는 아이에게 접근할 때 정의지향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길리건이 봤을 땐 주로 남성들이 그렇다라고 봤고, 그 다음에 또 배려지향적인 접근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여성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일단 남자들, 정의지향적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요. 애가 울고 있어도 왜 울고 있을까? 뭐 친구랑 뭐 싸움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폭력은 나쁘다, 싸움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성적으로 굉장히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는 누가 잘못했네, 이거는 뭐 이랬으면 안 됐겠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 정의로운 행동이 무엇인지, 즉 폭력은 나쁘다, 이런 걸로 이제 뭐 혼내든지 아니면은 그런 가르침, 그렇게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겠죠. 근데 배려지향적인 사람들은 어떠냐면 일단은 아이가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감을 해줘요. 그래, 아이랑 많은 대화를 할 거야. 많은 대화를 하면서도 공감을 주면서도 그 아이가 우는 그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뭐 여러 가지 아이의 그런 상태를 배려해주고 도움을 주는 행위를 이제 하려고 하겠죠. 자, 앞에 정의지향적 접근 방법은 이성적으로 하는데 배려지향적은 조금 이제 감정적 그 접근 방법이 좀 이제 강조가 상대적으로 되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길리건에 앞선 어떤 이제 연구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를 신경 쓰는 것보다 보편적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이성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게 더 높은 단계가 아니냐. 근데 주로 남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도덕에 있어서 어떤 좀 발달 단계가 더 높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길리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이터에 우는 아이를 보세요, 여러분. 정의지향적 접근, 배려지향적 접근 방법, 그냥 이건 다른 겁니다. 뭐가 더 높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높은 단계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즉 우등하고 열등한 관계, 우열 관계, 정의윤리가 배려윤리보다 더 높다,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다른 겁니다. 다른 거. 그냥 그 사용하는 도덕적 목소리, 도덕적 접근 방법, 도덕적 생각, 도덕 언어가 다를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길리건은 결국에 어떤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정의의 도덕성과 배려의 도덕성 모두를 조화롭게 갖추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길리건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으면 나딩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나딩스는 이제 배려자와 피배려자와의 관계에 주목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거기 이렇게 쓰세요. 일단은 여러분들 나딩스 배려 관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즉 배려라는 행위는요, 배려는요, 일방적으로 배려해 준다고 해도 그게 배려일까? 아니죠.
배려를 받는 사람이 오히려 이거 나한테 지금 피해가 되는데 이런 배려라고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배려자는 나딩스가 전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피배려자의 상태, 그런 상황, 그런 이 사람의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전적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피배려자의 상황을 수용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 배려가 필요한 상황들이 정말 많이 있겠죠. 놀이터에서 우는 아이, 뭐 시험 못 봐서 슬퍼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진짜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 상황에 맞는 올바른 배려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성, 일단 생각을 올바르게 해야겠죠. 그리고 감정. 아까 정의윤리에서는 이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냥 이성으로 이제 접근을 했다면 그게 아니라 배려윤리에서는 이제 감정의 요소가 정의윤리에 비해서 더 강조가 된다. 이성, 감정, 그로부터 배려라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피배려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수용을 해야 돼요. 거절하면 그것은 배려행위라고 볼 수가 없죠. 수용을 하고요. 긍정적으로 반응을 잘 해줘야 됩니다. 요때에 진짜 배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진짜 배려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관계는 배려 관계, 배려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호적으로 왔다 갔다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고요. 자, 나딩스의 이론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갈게요. 윤리와 사상 공부하는 친구들은 공부했을 텐데 조금 더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거에 비해서는 일단 배려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눕니다. 하나는 자연적 배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연스러운 감정과 열망이다. 즉 거기 쓰자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특별한 노력 없이도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치 어떤 관계와 같냐면 마치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어머니의 그런 일방적인 어떤 사랑,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 윤리적 배려는 뭘까요? 윤리적 배려는 뭐 어렸을 때 그 아기였을 때 어머니에게 그 배려받았던 그런 경험들 있죠. 아니면 자라면서 친구들에게 뭐 학교에서 뭐 다른 선생님들이나 누군가에게 이런 배려받았던 기억들로부터 이렇게 막 좋은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좋은 경험들로 바탕으로 이 배려라는 건 이렇구나. 나는 배려를 할 때 요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하면서 요런 배려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이상적인 나 자신의 모습을 이제 생각하고 이제 이로부터 일어나는 배려의 감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다 의무감이라고 씁시다. 내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감정, 즉 자연적 배려의 자연스러운 감정으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그런 자연적 배려 행위가 이루어지진 않아. 그러나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이제 이때 배려라는 행동은 요렇게 해야 하는 게 맞지라는 그런 의무감, 이런 어떤 자연스럽게 일어나진 않지만 이때 그래도 배려라는 행동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이런 의무감으로부터 일어나는 배려 행위를 윤리적 배려, 그런 배려의 감정으로부터 하는 행위를 윤리적 배려라고 합니다. 자, 자연적 배려, 윤리적 배려 봤는데, 즉 나딩스랑 칸트를 구분을 이제 해서 보자면, 물론 나딩스의 배려 윤리에 이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이성, 감정, 행동 다 있죠. 그러나 굳이 비교하자면 칸트는 감정, 자연적 경향성을 낮춰보았죠. 그거는 동물 본능에 따른 행동과 같다. 이성에 따라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나딩스는 뭐라고 하죠? 자연적 배려든 윤리적 배려든 이거 다 감정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났느냐, 자연스럽게 일어나진 않았지만 의무감으로부터 일어난 감정이냐. 그쵸? 나딩스는 감정을 칸트에 비해서 강조를 하죠. 이렇게 나딩스와 칸트의 비교를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 그게 특히나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으로부터 배려 행위를 해준다고 했죠. 자녀에게. 우리는 어렸을 때, 자녀였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배려가 윤리적 배려보다도 더 근원적이면서도 더 높게, 더 좋게 본 게 이제 나징스 입장이고요. 배려의 대상 확대 봅시다. 배려의 대상 확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쭉 나와 있죠. 거기에 이렇게 쓰세요. 나징스가 사용한 용어. 배려의 동심원, 배려의 사슬. 배려의 사슬을 연결하면서 배려 서로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이러면서 배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는 이제 이 정의윤리와 배려윤리에 대해서 비교를 할 건데 필기부터 합시다. 정의윤리를 대표하는 사상가 칸트 롤스, 배려윤리는 길리건 나징스. 그리고 이 밑에다 쓰세요. 길리건과 나징스 모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녀 모두 정의와 배려를 조화롭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정의, 윤리, 배려, 윤리 이런 걸 조화롭게 발달시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함께 조화롭게 갖고 있어야 된다, 발달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정의 윤리는 뭘까? 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놀이터에서 우는 아이를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이거는 폭력은 나쁘다. 이건 너가 잘못했네. 아이가 울고 있어도 감정보단 이성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폭력은 나쁘다라는 보편적 추상적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래서 이성을 강조를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그다음에 배려윤리는 어떻게 보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이가 울고 있네. 왜 울고 있지? 하면서 이제 이러면서 그 구체적, 아이가 놀이터에서 울고 있는 그 구체적인 상황, 특수한 상황에서 그 아이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런 아이와의 관계, 예를 들어서 동네 아는 아이였다, 심지어 아니면은 내 아들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이성만이 아니라 감정으로 접근이 또 가능하겠죠. 그렇게 감정으로 접근할 때 특히 그 아이와 나와의 관계에서 접근할 때 그것은 배려윤리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배려윤리는 덕윤리와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고려를 한다. 요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 요것도 이제 고려를 한다 라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